코로나만큼이나 오랫동안 한국을 괴롭혔던 존재들이 있습니다. 서해와 동해, 남해 등 거의 모든 바다에서 출몰하고 있는 이것의 정체는 다름 아닌 중국어선. 한 번 뜨면 치어까지 모조리 싹쓸이해가는 이들 때문에 어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던 중 근래 들어 중국 어선들에게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군함과 해경마저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이 무슨 이유에선지 한국 어선만 보면 주랭랑을 치는 것이었죠.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은 단지 우리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배가 갈 수 있는 바다라면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출몰하는 중국 어선들은 최근엔 남중국해를 넘어 인도양과 아프리카 인근 어장까지 진출한 상황인데요. 한 번 뜨면 최소 수백 척이 단체 조업을 하는 데다 생태계 따윈 아랑곳 않는 그들의 싹쓸이 행태에 사실상 전 세계 해군들은 전쟁을 불사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각국의 바다에서는 비상 경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얼마나 심각하길래 전 세계가 이토록 긴장할까? 갈수록 교묘해지는 불법 조업 행태를 조사하던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은 순찰 도중 충격적인 도구를 발견했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물은 그 길이가 300에서 500m에 달했고, 특히 그물코가 겨우 2cm에 불과해 치어조차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로 촘촘했는데요. 이것에 걸려 죽어가던 물고기가 1톤급이었고, 인근 해상에서도 같은 그물들이 추가로 발견돼 물고기들을 방류하는 데만 반나절이 넘게 걸렸습니다. 이 같은 조업 방식을 범장망 어구라 부르는데요. 수중에 그물을 설치해 조류에 따라 들어오는 물고기를 잡는 방식으로 단 몇 번만 시도해도 물고기 씨를 말린다는 지적이 나올 만큼 강도 높은 어획 방식입니다. 때문에 한중 어업 협정은 물론 세계 각지에서도 범장망 방식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실정이죠. 주로 해경이 활동하지 않는 새벽에 몰래 설치한 뒤 다음날 그물을 걷어 달아나는 게릴라 수법을 쓰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고, 설사 단속되더라도 쉽사리 빠져나갈 수 있게끔 자국 영해와 인접한 곳에 설치하는 영악함도 특징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세계 각국은 발포와 다포 등 강경 조치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피해국 상당수는 격침, 벌금폭탄 등 극단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으며, 단속에 저항하는 중국 어선에 총격을 가해 제압한 사례도 드물지 않은데요. 한 예로 인도네시아 해군의 경우 남중국해와 맞닿아 있는 나투나 해역에서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을 향해 발포한 뒤 선원 8명을 납포했으며, 단속에 저항할 경우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민 한 명이 총상을 입기도 했죠. 이미 2014년부터 불법 조업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세운 이후 외국 선박 220여 척을 침몰시킨 전례가 있는 그들은 중국 정부의 항의에도 불구 최근엔 나투나 제도에 F-16 전투기 5대를 배치하고 군사기지를 확장하는 등의 조치로 맞서고 있습니다. 역시 같은 문제로 골치를 앓아온 베트남 또한 수산자원 감시대 소속 선박에 기관총과 고사총 등의 무기를 탑재했고, 아르헨티나 해군은 푸에르토 마드린 연안에서 중국 어선이 경고를 묵살하고 경비정을 들이받으려 하자 총격으로 선체에 구멍을 뚫어 침몰시킨 후 4명을 체포해 처벌했습니다. 빡세기로 유명한 러시아 해군의 경우 불법으로 조업하다 정선 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중국 어선 4척을 한포 사격으로 침몰시켰고, 이 과정에서 선원 1명이 실종돼 갈등이 빚어진 바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역시 불법 조업과 무단 침입 혐의로 중국인 선원 100명을 체포한 뒤 약 1억 원의 벌금을 내고 한 달이 지나서야 풀어주기도 했죠. 하지만 이에 당하고만 있을 중국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중국 어선들은 영유권 분쟁 지역이나 조업 갈등이 벌어지는 해역에서 무력을 행사하기 위해 준군사 조직인 해상민병대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나 세간의 충격을 줬습니다. 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평상시 생업에 종사하다 전시에 군으로 편입되는 민병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규모가 무려 30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는데요. 문제는 한국에게도 강 건너 불이 아니라는 점. 일부 전문가들은 지난 몇 년간 서해상에서 발생한 중국 어선들의 과격행위 배후에 해상민병대가 있을 가능성을 우려하며, 지난 2016년 중국 어선에 의한 고속단정 침몰 사건을 두고 이를 중국 해군과 연계된 해상민병대의 전조 현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병대라는 백도 있겠다 신나게 물고기를 털어가던 중국 어선들. 하지만 그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복병이 있었으니 바로 한국 어민들이었죠. 지난 6월 서해 북방 한계선 인근에서 한국 어선 19척이 꽃게잡이 조업을 하던 중 중국 어선 100여 척이 새까맣게 물이 지어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이들의 행태에 약이 오를 대로 올라있던 한국 어민들은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 또다시 이들이 나타나자 19척 중 5척의 어선이 그들을 향해 맹렬히 돌진했습니다. 이들은 무리에서 떨어져 정박해 있던 중국 어선 2척에 접근해 도망치지 못하도록 로프를 연결하기 시작했는데요. 새벽 시간대 잠시 눈을 붙이던 이들은 당황해하는 찰나 그들이 해경이 아님을 파악하고 거세게 반발했지만 실전 압축 근육으로 단련된 한국 어민들을
피해를 당해내기는 불가능에 가까웠죠. 결국 이들은 육지까지 끌려와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지 소규모 접전일 뿐 과거 한국 어선 대 중국 어선 간의 대규모 접전도 있었습니다. 비장한 분위기가 흐르던 오전 시간, 한국 어민연합 50척은 중국 어선들을 잡으러 가자며 해상 경계선 인근으로 향했습니다. 꽃게 그물을 올리던 중국 어선 수백 척은 위협을 느낀 탓인지 순식간에 배 옆구리를 나란히 붙여 떼선단 전략으로 응수하며 좀처럼 떠나지 않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국 어민들은 수적으로 열세였던 터라 일단 물러서는 전략을 택한 뒤 똑같이 떼선단을 이루고 응수하기 시작했는데요. 양측 간 팽팽한 대치를 시작한 지 무려 3시간이 흐르자 뒤에서 눌린 중국 어선들은 뒤늦게 퇴각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일부 한국 어선들은 그들을 끝까지 추적하며 자체 돌발 행동을 대비해 침몰시킬 기세로 선박 모서리에 강철을 두르기도 했는데요. 무리에서 떨어진 일부 중국 어선들은 급기야 도망치기를 포기하고 결국 한국 어민들에게 납포되어 해군에 인계되고 말았죠. 이 사건이 있은 후 정부는 단지 해경의 순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한국 어선들도 충분히 경계와 전투 능력이 있다고 판단,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은 선박 내 외부에 카메라를 설치해 조업 상황을 자동으로 녹화하고 불법 어업 여부를 확인하거나 어획량 어종 등의 자료를 분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이 직접 승선하여 불법 조업을 감시하는 역할을 해왔으나 24시간 모니터링에는 분명 한계가 있었고 이를 통해 즉각적인 해경과 해군의 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중국 어선들이 주로 출몰하는 지역과 도주 경로 또는 시간대와 각종 데이터를 분석해 불법 조업에 대한 실질적인 원천 차단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한국 어민들이 중국 어선과 직접 대치하는 위험도 줄일 수 있게 됐죠.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네티즌의 반응이 의외로 뜨거웠습니다. 일본은 과거 중국과의 영토 분쟁 지역인 센카쿠 제도에서 자국의 순시선을 들이받은 중국 어선을 납포했지만 중국 정부가 히토류 수출 거부 등을 거론하며 압박하자 이에 굴복하고 억류된 선원들을 풀어준 전례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어민들이 중국 어선을 제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는 대리만족을 하기에 충분했고 잇따라 댓글을 올리며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상식적인 대응이며 일본은 본받아야 한다라는 반응과 함께 한국 어민들의 대응은 폭력적이지만 먼저 벌레 같은 짓을 한 쪽이 원인이라고 격한 발언을 쏟아낸 뒤 한국 편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이 일본에 그랬던 것처럼 일부는 수출품 제한에 대한 한국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당시 해경 측은 황당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중국 어선이 영해를 침범했더라도 어민들이 직접 납포한 것은 불법이고 또한 그들이 납포한 곳은 조업 허가 구역을 이탈해 월선한 행위라며 관련 혐의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어이없는 주장이었죠. 이에 어민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은 당연했고 여론 또한 싼을 했습니다. 일부에선 안용복의 예를 들며 애초에 해경들이 제대로 일처리를 했다면 어민들이 나설 일도 없었을 거라고 일침을 가하자 그제서야 자신들의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어민들의 활약 덕분에 한동안 눈에 띄지 않던 중국 어선들이 최근에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해군이 못하겠으며 다른 나라 민병대처럼 우리 어민들에게 대포와 미사일을 달아주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성공적으로 차단한 한국의 방역 체계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한국형 방역 모델의 국제 표준화를 추진한다. 감염병 대응 전 과정인 검사, 확진에서 역학, 추적에서 격리, 치료의 절차와 기법 등을 K-방역 모델로 체계화하고 ISO 등 국제 표준화기구에 제안하게 된다. 지난 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표준안이 세계 각국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국제 표준으로 제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존스 홉킨스 대학 코로나19 집계에 따르면 27일 기준 전세계 코로나19 감염 확진자는 297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20만 6,495명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세계 각국이 앞다퉈 벤치마킹하며 시행하고 있는 드라이브스루와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검사 운영 절차 및 생활치료센터 운영 모형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진단기법인 실시간 유전자 증폭 기반 진단기법은 지난 2월 국제표준안 투표를 통과하여 2020년 11월 국제표준 제정을 앞두고 있고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 표준안은 지난 7일 ISO의 신규 표준안을 이미 제출한 상태이다.
이와 같은 국제표준화 작업은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보건복지부, 식약처, 특허청 등 관련 부처와 드라이브스루, 워크스루 선별 진료소 등을 제안한 전문가, 진단키트와 장비업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함께 추진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협의체는 외교부가 중심이 되어 법부처가 참여하는 코로나19 대응국제 방역협력 총괄 TF와도 긴밀한 협력으로 K-방역 모델이 전세계 확산에 일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3일 화상회의를 통해 국제표준화기구가 관심을 표명한 한국의 방역 모델을 관련 내용을 공유한 바 있으며 지난해 9월에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국제표준화기구 이사국으로 선임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K-방역 모델 국제표준화의 추진으로 그 위상이 격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 산업의 세계 시장 선범을 견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의 대표적 노벨상 수상자 후보로 꼽히는 김빈내리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가 이끈 공동연구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RNA 전사체를 세계 최초로 분석해 공개하는 성과를 올렸다. 향후 코로나 바이러스의 고정밀 진단 시약과 치료제 개발에 결정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초과학연구원은 RNA 연구단을 이끌고 있는 김빈내리 교수와 장혜식 생명과학부 교수, 연구팀이 질병관리본부와 공동연구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원인인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2의 고해상도 유전자 지도를 완성했다고 9일 밝혔다. 연구 결과는 이날 세계적 국제학술지 셀 온라인판에 우선 게재됐다. 연구팀은 나노포어 직접 RNA 시퀀싱 등 두 종류의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법을 활용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2 바이러스의 유전체와 숙주 세포로 침투해 생산한 RNA 전사체를 모두 분석했다. 이로써 바이러스 유전자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내는 한편 숨겨져 있던 RNA들과 여러가지 RNA의 변형을 발견했다. 또 바이러스의 전사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2의 복잡하면서도 숨겨진 비밀들을 밝혀주는 지도를 제시한 셈이다. 유전자와 전사체에 대한 빅데이터를 생산하여 후속 연구를 위한 다양한 정보 또한 제공했다.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2는 DNA가 아니라 RNA 형태의 유전자를 지니고 있다. 바이러스는 숙주세포에 침투해 유전 정보가 담긴 RNA를 복제하는 한편 유전체 RNA를 바탕으로 다양한 하위 유전체 RNA를 만들어낸다. 이 하위 유전체는 스파이크와 외피 등 바이러스 입자 구조를 구성하는 여러 단백질을 합성하며 복제된 유전자와 함께 숙주세포 안에서 바이러스 완성체를 이룬다. 이후 세포를 탈출해 새로운 세포를 감염시킨다. 지난 1월 중국 상하이 공중보건임상센터 등을 통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2의 DNA 유전체 정보가 처음 공개되면서 이를 바탕으로 DNA 기반 진단키트가 개발됐지만 유전체 RNA 정보를 기반으로 유전자 위치를 예측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김 단장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유전체 RNA로부터 생산되는 하위 유전체 RNA를 실험적으로 규명하는 한편 각 전사체의 유전 정보를 모두 분석해 유전체 RNA 상의 유전자들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정확하게 찾아냈다. 이번 연구 성과에는 계산생물학자인 장혜식 교수와 질병관리본부의 기여가 결정적이었다. 장 교수는 지난달 16일 바이오아카이브에 완벽한 전사체와 후성전사체 지도를 세계 처음으로 올린 학자다. 학부에서 컴퓨터 과학을 전공하고 빅데이터 분석에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인 파이썬 개발의 주역 중 한 사람이다. 장 교수는 자신의 전공을 이용해 통상 6개월 걸릴 이번 RNA 전사체 분석을 3주 만에 끝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월 연구팀에 불활성화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발빠르게 제공했다. 국제학술지 셀에서도 이례적으로 빠른 심사 과정을 진행했다.
김 교수팀이 세례 논문 게재 신청을 한 지 한 달도 채 못된 9일 이례적으로 우선 게재했다. 김빈내리 단장은 세리 코로나19가 전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둘러 게재 결정한 것이라며 이번 연구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풍부한 정보와 세밀한 지도를 통해 바이러스의 증식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코로나 계열의 바이러스에 대한 더 정확한 진단 키트와 새로운 치료 전략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